비트코인이 아직 시장 쪽에서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제도권 바깥에 있던 이단화적인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쌓아가면서 가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정도 될 거다.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한 20년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격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 연구소장 이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12만 6천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 정도까지 약 한 3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는데 가장 큰 것이 레버리지 청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열된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을 걸쳐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넘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공격적인 행보로 국제 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일단 미국 우선주의,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의 선두 국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각광을 받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사서 모아야 되는데 세금으로는 하지 않겠다 해서 조금 이제 실망하는 가운데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게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하려면 그 발행 자산을 국채로 함으로써 새로운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겠다. 즉 디지털 세계에서 달러 패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확신한 것은 규제를 혁신하겠다. 즉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더리움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으로 해서 투자자나 기관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를 좀 하겠다,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 되겠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교통정리함으로 해서 기관이나 다른 데 여러 규제 이슈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가장 여러 투자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트럼프의 공격적인 행보로 금값과 은값은 치솟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모습이 반대로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약간 시간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아직 시장 쪽에서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 또 유럽하고 이런 관세 전쟁이나 그린란드 이런 여러 가지 충돌적인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을 때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하면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금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금값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위험자산으로 취급이 돼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 이제 폭발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비트코인이 이런 디지털 골드로 자리 잡는다 한다면 금하고 동조 현상이 일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위기가 오면 다 같이 떨어지다가 금이 올라가고 채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디지털 화폐가 올라가는 순서가 보통
발견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간차는 뭐 3개월에서 6개월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고 최근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클래리티 법안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트럼프 당선에 굉장히 크게 서포트했던 코인베이스가 이 법안을 찬성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거기 이유를 보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지급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에 보면은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보통 소비자들이 그 은행에 예금을 두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옮겨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은행권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권과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핀테크 사이에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클래리티 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협상하고 합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호재성 이슈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클래리티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이 상품으로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는 기업의 비트코인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샀을 때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샀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타 자산으로 쳐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갔을 때 기업 회계장부에 이제 반영이 안 되고 다만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회계장부에 오히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떨어졌을 때 떨어질 수 있게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이제 확정이 되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그 회계 시스템 또 세무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야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과도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권 바깥에 있던 이단화적인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씩 쌓아가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후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가상자산 시장에 지쳐가는 투자자분들은 진짜 상승 여력이 남았나를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조건이 달성돼야 될까요? 그 뭐 올해 상승할 수 있는지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지는 뭐 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페드라고 미국에서 연방 은행이 돈을 푸는 속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100년간 한 1조 달러를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2009년에 와가지고 금융위기 때 단 10년 동안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낮게 보이지만 사실 3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그러면 3배를 더 풀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100년에 1조 달러인데 10년에 3조 달러면 30배의 속도로 돈을 많이 푼 거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단 2개월 만에 12조 달러를 푼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 푸는 속도로 보면 여태까지 4조 달러가 풀려 있는데 12조 달러를 한 방에 풀어버렸으니까 돈이 막 넘쳐나게 되겠죠. 그러면 돈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우리의 바잉 파워가 사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화폐 구매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4조 달러를 더 풀어서 2년 만에 결과적으로 16조 달러, 즉 4조 달러에서 16조 달러니까 4배의 돈이 더 시중에 풀렸다. 그래서 이때 뭐 세종에 보면 아파트가 3배나 더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구매력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40년에 2100만 개밖에 발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 4년마다 발행량이 반씩 이렇게 줄어드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희귀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점점 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데 비트코인 발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발행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2140년 되면 2100만 개로 고정된 수가 나온다 그러면 점점점 희귀해지고 하나당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당연하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그거의 화폐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매 4년마다 발행량이 반씩 떨어지는 것을 반감기라 그러는데 적어도 한 반감기 이상, 4년에서 5년 이상 갖고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 즉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갖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보통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이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4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가장 전 사이클의 고점이 다음 사이클의 저점이 되는 현상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번에 고점이라고 했던 것이 한 7만 5천 불 이 정도가 되니까 요번에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7만 5천 불 선은 지키지 않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논리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하나를 만드는데 공짜가 아니거든요. 원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칩을 돌려서 암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전기값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기값 비트코인 하나를 만들어내는 원가가 전기값이 적어도 7만 5천 불에서 8만 5천 불.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누구나 더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함께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뭐 예측할 수는 없고 가장 큰 방법은 유동성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안정하게 되면 이제 페드에서 이제 이자를 좀 더 내리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 유동성이 이제 뭐 금으로 갔다 주식으로 갔다 이제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또 유명한 예측하시는 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크 세일러 분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예상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2022년 정도인데 전 세계의 부의 크기에서 그때는 이제 400빌리언 정도 아주 콩알 만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질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푸니까 제가 보니까 한 7% 복리로 계속 돈이 풀려나가고 인플레이션 뭐 3% 정도 하면 10% 정도는 항상 액슈얼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그거를 비링하는 자산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금 정도는 약간 떨어지는 정도 수준일 거고 현금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듯이 가고 비트코인은 아까 말한 대로 희소성에 의해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캐시를 1밀리언을 갖고 있다라면 이제 100년 후에는 이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977원의 구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S&P는 겨우 지키는 수준인데 비트코인이 1밀리언이 1빌리언이 되는 1000배 이상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한 연 14%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골드가 지금 현재 16조 트리언 달러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2조 트리언 달러에 한 50% 6조 달러, 그 다음에 뭐 이러한 파인 아트라든지 스탁에 뭐 15% 해가지고 엔드해서 200 트리언 달러가 앞으로 20년, 21년 후에 될 거다. 이래 보면 결국 비트코인 하나가
여기 10 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한 20년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15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화폐가 풀리면 풀릴수록 가장 인플레이션 해지 기간으로 가장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코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괜히 했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가격 예측하는 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제 돈이 풀리고 또 비트코인 특성상 결국은 발행량이 4년마다 반씩 떨어지고 또 2140년에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간다면 반드시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우수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갖고 있으면 근데 고점에다가 물리면 뭐 30% 떨어지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7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 95%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억을 투자해 놨는데 눈을 떠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 자산은 어차피 20년 후에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좀 이제 느긋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일단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린 자녀들 뭐 10살이던 그러면 한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2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주면 얘는 모르니까 팔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그래서 결혼한 20년이 지나면 그게 어느덧 불러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결혼 자금으로 쓰던 대학 등록금으로 쓰던 또 유학 자금으로 쓰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용도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하루 이렇게 사고 파는 거 가지고는 보통 사람 심리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싶고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그래서 항상 기간에 당하는 거거든요. 최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발표 이후 올해 안으로 보유 코인을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일부 투자자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샀다가 지금 현재 12월 뭐 31일 그 날짜에 봤을 때 많은 이익이 난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팔았다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산 가격이 리셋이 돼서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베이스 가격, 기본가를 이제 높여놓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높아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라고 하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거를 팔았다가 사가지고 아예 단가를 높여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서 보면은 그 자기가 산 가격 또는 올해 12월 31일 0시 뭐 11시 59분 PM에 해당되는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낮은 거가 아마 기본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도 확실히 해놓고 그래서 장기 투자자인 경우는 그걸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을 베이스 가격을 맞춰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이신 분은 이제 12월 30일 때 마이너스 가격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더 유리하잖아요. 내년에 과세할 때 낮은 가격이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코인을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하는 반면에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 어떤 뭐 기업의 뭐런 수익이나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순전히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시장가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반감기가 나오고 발행량이 반으로 줄고 거기에서 6개월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18개월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18개월 지나서 이제 가격이 다시 뭐 어떨 때는 60%, 70%까지 떨어지고 또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을 세 번째 이렇게 해 와서 이번에 이제 네 번째인데 사실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5배나 10배 갈 거로 생각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뭐 한 2배 정도 저점으로 보면 그밖에 가지 않아서 많이 실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과거에 4년마다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반감기 사이클을 올해도 계속 할 거냐. 만약에 그 반감기 사이클이 지속된다면 올해부터 엄청나게 떨어지는 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탈출하는 게 맞다. 단기 투자자한테는. 그렇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번 반감기는 깨졌다. 여러 가지 트럼프나 지정학적 이슈 등 관세 등 여러 문제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렸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밀렸다 한다면 올해는 또 올라가는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결정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그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다. 누구도 맞출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이 스마트하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내야 된다. 즉 우리가 산 시점에서 적어도 5년 또는 10년 동안 갖고 있다 한다면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리스크를 녹여내는 전략이 가장 스마트하고 현실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왜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했을 때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비트코인을 보통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공동으로 만든 자료인데 금하고 비트코인을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5가지 특징에 따라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큼 나눠서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버스를 타면 예를 들어서 1,550원이다 라면 금 같은 경우는 1,550원어치 잘라야 되잖아요. 그 자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억 2천, 4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1억 분의 1까지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점 소수점으로 8개. 그렇다고 그러면 1,550원을 낼 수 있다. 되게 쉽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금을 만약에 1조 달러치 금을 움직인다 하면 뭐 100톤, 100kg 막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움직여요? 그죠? 움직일 때 강도가 들 수도 있고 하니까 특수 차량에 장갑차에 뭐 헬기에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누구 어디 언제든지 10분 안에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관 포터빌리티 관점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자산이죠. 그리고 희소성도 사실 비트코인이 2년 전만 해도 금하고 같은 희소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감기가 됐으니까 거의 금보다 2배나 더 희소한 자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28년이 되면 금보다 4배, 2032년이 되면 8배 이런 식으로 희소성 관점에서는 금보다 훨씬 우수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재 가치는 이제 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금이라는 게 장식이나 여러 산업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비트코인하고 금이 이렇게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더 크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뭐 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비트코인 자산 가치가 시총이 작아서 그런데 이게 금만큼 커지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정학적 여러 위험 중에 전쟁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금을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 걸리거나 뭐 도둑 맞거나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가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그 비트코인을 받아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자산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일정 부분을 이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블랙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제일 큰 뭐 1경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CEO가 넬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머니 런더리 하는데 쓰이는 거야 하고 2017년에 말을 했는데 갑자기 23년 정도에 가서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에셋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국제적 자산은 뭐지? 결국 어느 나라를 가던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왜 그런가 했더니 IBIT라고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죠. 그래서 블랙락이 ETF를 처음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만큼 규모가 커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ETF화를 해가지고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거의 60만 개 비트코인을 거의 수탁을 했죠. 그래서 ETF, 금 ETF가 20년 동안 모은 규모를 단 11개월 만에 비트코인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블랙락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수입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큰 리스크는 비트코인의 성공이야. 왜냐하면 그 성공하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어느덧 월스트리트에 들어왔고 또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정치 자금이 나가잖아요. 결국 미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 됐고 또 미국 정부도 오히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해서 앞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거야.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를 찍어낸 채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빚이죠. 빚에서 자산을 빼버리면 순부채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간 속도가 더 커지면 그러면 이제 순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결국은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굳이 없앨 방법도 없겠지만 없앨 이유도 없다. 그래서 같이 간다라는 면에서 리스크가 많이 해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엉덩이로 5년간 10년간 꼭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적립식 장기 투자 전략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코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를 이제 DCA라고 해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일정액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1일 날 내가 10만 원어치 사겠다 또는 20만 원어치 사겠다. 또는 뭐 요즘 뭐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 900만 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12로 나누면 70 몇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씩 매달 1일마다 사면 충분히 그런 그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계속 매달마다 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네 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여태까지 산 자산이 가격이 올라갔네 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속적으로 사면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베이스가 생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떨어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줄어드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공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리스크 거기에 따라서 이 공포와 탐욕이 생기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시간에 녹여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5년 또는 10년 동안 이거를 지속 가능한 심리 상태를 만드느냐 이런 사람이 승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DCA에서 적립식으로 해서 즐겁게 생각하는 거죠.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오르고 또 떨어지면 너무 싸게 사서 좋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즐겁게 투자하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비트코인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분들 중 2, 3년 안에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자자라면 이번 하락장을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3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한 사이클이 보통 한 4년이니까 4년에서 5년으로 질문을 바꿔서 하신다면 제 생각은 yes.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2, 3년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저한테 비트코인 사도 돼 해가지고 그때 이제 120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랐어요. 20만 원이 120만 원 돼서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서 1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12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2천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2천만 원에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500만 원 됐다가
갑자기 이제 6개월 만에 3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3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괜찮아요, 선배님. 그냥 4년만 견디면 다시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300만 원이 스물스물 해가지고 이제 8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인테리어 장식을 해야 된다고 그 돈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6개월 후에 그게 8천만 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다. 그래서 그것들은 결국 4, 5년을 아까 적립식으로 계속 지켜나가서 심리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만이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수님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 현금 1억이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1억이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집이 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시장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전체 자산에서 1에서 2%를 비트코인을 담는 것은 이제 블랙락이 레커멘드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됐던 그 정도 되면 변동성에 비해서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효율성 이 굉장히 올라간다, 수익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내 갖고 있는 자산의 1, 2%를 담는 걸 레커멘드 한다. 그건 제가 레커멘드 하는 게 아니라 블랙락이 레커멘드 하는 거니까 믿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젊고 앞으로 뭐 은퇴까지 뭐 3, 40년이 남았다. 또는 뭐 10년 이상이 남았다 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을 5% 또는 10%까지 담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10%가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하면 비트코인을 전부 100%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는 좀 위험성을 감수하겠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50% 이렇게 담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예전에 떨어질 때는 70%까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은 9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1억을 넣었는데 하룻밤에 500만 원이 된 거죠. 그거를 과연 참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밤잠을 잘 수 있느냐. 잘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고 잘 수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담으시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방을 노리는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은 정말 고수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 게 맞다. 변동 폭이 하루에도 막 20%씩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막 95%가 아니라 99.9%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1억을 넣었는데 뭐 100만 원 남고 그거는 진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 25년 하반기부터 코인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 기조인데요. 지금 물렸다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를 견뎌보시라 라고 레커멘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변동성을 잘 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사실은 사야 되는데 너무 공포에 질려서 사실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결국 손절매를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큰 미스테이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더 사거든요. 이게 더 오를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 공포와 탐욕의 그 두 개를 보통 사람은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식보다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그런 성질을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그거를 5년이고 10년이고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엉덩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멘탈 관리를 하시고 더군다나 그 DCA 장기 적립식으로 해서 이제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죠. 매달 1일씩 뭐 10만 원씩 산다 그러면 물렸어도 10만 원씩 사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올라가면 지금까지 내가 산 거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로 발전했고 아날로그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2014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본 순간 느낌은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화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그
그 메타버스라는 게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니지 같은 게임으로 생각하면 전 세계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는 통화는 뭐가 돼야 되지? 하면 달러를 써야 되나? 원화를 써야 되나?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돈이 필요하겠다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디지털 통화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원래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우디에서 석유를 살 때 내가 니네를 지켜줄 테니 석유 사는 사람한테 달러로만 결제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국가들이 석유가 필요하니까 달러를 사가지고 그 석유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국제화가 되고 달러 패권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하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이 그거를 락을 걸어놨잖아요. 동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국채를 여태까지 많이 샀었는데 만약에 타이완하고 충돌이 생겼을 경우 중국이 사놓은 미국 국채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동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이자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부채가 35조 달러에서 36조 달러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만 1조 달러가 되는데 이자를 갚을 돈이 없으니까 또 국채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가정으로 보면 카드 돌려막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이 국채를 살 수요가 없어서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을 하면 거기에 취득이 되는 그런 자산을 국채를 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미국 국채를 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중국 국가는 국채를 안 사는데 달러를 좋아하는 중국 국민이 USD 테더나 USDC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미국 국채를 사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전 세계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특히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되면 국채가 그만큼 팔리게 된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국채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하죠. 이 디지털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로 연동을 시켜서 새로운 국채 수요를 만들어서 디지털 세계에서도 달러 패권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화폐에 이어 자산도 디지털로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산 토큰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부가 새로운 투자 수단을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이제 레리 핑크가 얘기했던 게 every stock, every bond, 채권이죠. every fund, 펀드죠. 그리고 즉 결국 말하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모든 자산, every asset이 can be tokenized. 그러니까 토큰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100억짜리다 그러면 100억을 주고 부동산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0억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100억을 조각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천 원 단위 또는 10,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뭐 100억은 없지만 뭐 5만 원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5개 토큰을 사면 그 부동산의 5개 토큰 분량만큼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만들어지면 그 비율만큼 나한테도 임대 수익이 얻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그게 이제 토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동산뿐 아니라 금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기서 봤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토큰화 해가지고 채권에 이자가 붙으니까 그 이자를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나라마다 이런 금융 시스템이 있고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토큰화 한다 그러면 핸드폰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락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자산을 토큰화 해가지고 핸드폰 안에서 전 세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사고 파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뭐 속도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이제 며칠 걸리던 것이 뭐 1, 2초 만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투자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빌딩이다. 이건 다 강남에 그런 건 다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뭐 10,000원 단위로 1,000원 단위로 끊어서 접근시켜 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투자의 민주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 주식을 가지고 뭐 10만 원, 5만 원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60%까지 확대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토큰을 통해서 이런 자산의 민주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토큰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은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이 이런 비들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플랫폼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뭐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서 SPC로 사모펀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발행을 시킨 다음에 이 토큰에다가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채권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고, 이 토큰을 사면 그 기초 자산의 오너십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쉐어하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자본 시장이 글로벌로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자산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뭐 10,000원어치 투자하고 싶다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그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전통 방식으로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너무 수수료가 높거나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자산 거래를 하나의 플랫폼화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RWA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자산 을 가지고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전기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기초 자산이 이제 뭐가 되느냐, 부동산이냐, 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RWA, Real World Asset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경위를 살펴보면 실제 존재하는 유무형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디지털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 뭐 채권 같은 거, 금융자산, 또 실물자산, 또 이번 지금 만들어낸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까지도 전부 다 기초자산을 해서 토큰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금융시장 다음 단계로 자산의 토큰화며 결국 모든 주식과 채권이 하나의 원장에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앞서서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전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 강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빠르게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금융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R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보면 2022년인가 이 3년에 STO라고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증권에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이 아니니까 이쪽에 디지털 자산 쪽에 속해 놓고, 이것들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규율을 하고, 이게 토큰이긴 토큰인데 이게 증권성이 있다. 아까 말한 그런 기초자산,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거를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면 이것도 증권이야 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을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증권이 뭐 종이로 된 실물 증권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전자증권이잖아요. 그거 말고 블록체인 위에 분산 원장으로 된 토큰 증권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지분증권, 주식이죠. 채무증권, 채권, 파생결합증권, 뭐 ELS 또는 증권 예탁증권 뭐 이런 것들 뿐 아니라 여기서 수익증권이나 투자 계약증권도 바로 토큰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서 발행기간하고 유통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사람과 유통할 수 있는 거는 분리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건이 갖춰지면 니네가 직접 발행해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조그만 중소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발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된 것이 이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뭐 거의 통과가 안 됐다가 올해 1월 달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씩 다 따져보고 움직인다. 좀 느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가 된다면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되게 좋은 자산인데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모두 다 디지털화되고, 디지털화된 곳은 국경이 없고, 그러면 국경이 없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통화가 필요한데 인터넷에서 디지털된 통화는 사실 없잖아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런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 같은 그런 이제 디지털 자산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앞에서처럼 저는 그걸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그런 파일이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누가 해킹을 해간 거예요. 10만 원을 내면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10만 원을 내고 그 파일을 찾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갖는, 특히 원본성,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파일은 카피를 하면 원본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본이라고 하고 이거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이것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이게 복사본이 됨으로 해서 원본에 갖고 있는 순수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거기에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유권을 발행하고 저장, 전송, 중개, 매매, 검증, 폐기 등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오퍼레이션, 즉 운영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이 디지털 자산이 이 디지털 세계에 쓰이고, 이 디지털 세계에는 AI가 있어서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페이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이 또 디지털 자산의 또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가 뭐 냉장고한테 야, 잘 모르겠고 나 이런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가 알아서 없으면 쿠팡에 가서 장을 봐 하면 냉장고에 있는 에이전트가 쿠팡에 있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얘기해서 페이를 해가지고 음식을 지가 알아서 오더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을 뽑자면 그래서 이 상황에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잡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가 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매년 복리로 7%씩 돈이 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3.5%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합치면 결국 한 10.5% 거의 10%씩 매년 실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월급이 내년에 10%만큼 커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올해보다 더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화폐 구매력 관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30년 동안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국민연금을 20년 전에 이제 40만 원 받는데 이게 이제 6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사실 요즘 뭐 6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평균 보면 350만 원, 노동자 평균으로 보면 350만 원인데, 근데 그때 당시 89년 뭐 이때 당시에 노동자 평균 임금이 54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54만 원에 4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70% 정도 커버를 하니까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금, 개인연금도 있고 뭐 주택연금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350만 원에 맞춰놨다 그러면
그게 30년 후의 일이면 굉장히 부족하다. 그때는 뭐 인플레이션 생각하고 화폐 풀리는 거 생각하면 구매력 관점에서는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은퇴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해자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벌 때 일정 부분, 뭐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또는 뭐 전체 자산의 1, 2% 또는 많게는 뭐 5%에서 10% 이렇게 담아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나중에 30년 정도 가면 그걸로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